안녕하세요. 오늘도 조선 로맨스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시대 남해 끝자락 먼 바다 위에 과부도라 불리는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은 지도에도 그려지지 않았으며 짙은 안개로 항상 가려져 있어 어부들도 그곳을 쉽게 찾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곳에 대한 소문만이 바닷가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과부도에 들어간 산에 치고 살아나온 이가 없다지. 모두가 아름다운 과부들만 산다는데 그들의 눈빛에 한 번 빠지면 영혼까지 빼앗긴다군. 하면 왜 과부들만 사는 것이요? 그건 말들이 많지만 섬에 발을 들인 남정네들이 모두 신비롭게 사라졌다고 하오.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작 그 섬에 가본 이는 없었습니다. 과부도에 관한 이야기는 뱃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처럼 여겨졌고 그 섬 가까이 배를 대는 것조차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20살의 튼튼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박혜수. 어릴 적부터 바다에서 자라 뱃일에 능했고 주먹솜씨 또한 마을에서 알아주는 호걸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호기심 많고 대담한 성격은 종종 그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했습니다. 박혜수는 10살 때 홀어머니를 여인 후 아버지 만수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만수는 남해에서 손꼽히는 어부로 깊은 바다에서도 두려움 없이 큰 고기를 잡아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혜수에게 바다의 무서움과 신비로움에 대해 가르쳤고 특히 어부들 사이에 전해지는 바다의 전설과 금기에 대해 엄격히 일러두었지요. 바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특히 지도에 없는 섬이나 안개가 자욱한 곳은 함부로 범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박혜수가 18살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 갑작스러운 폭풍우에 휩쓸려 바다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홀로 남은 박혜수는 아버지의 배를 물려받아 어부가 되었고 강인한 체력과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마을에서 인정받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버지가 사라진 바다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호기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포구의 주막에서 늙은 어부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바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혜수도 그들 사이에 끼어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때 한 노인이 과부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 안개 속에서 우연히 그 섬을 보았다네. 달빛 아래 하얀 모래의 변과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는 작은 섬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했다네. 그래서 상륙하였습니까? 젊은 어부 하나가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미친 소리! 그 섬에 발을 들이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모르나? 나는 재빨리 노를 저어 그곳을 벗어났지. 하지만 돌아보니 섬은 이미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있었다네. 과부도가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다른 젊은 어부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 실존하지. 우리 마을에서도 몇몇 젊은이들이 그 섬을 찾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했다네. 10명이 넘지. 노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주막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실종된 어부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박혜수도 갑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도 과부도에 그 섬에는 어떤 과부들이 산다는 겁니까? 박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인은 박혜수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그 과부들이 모두 젊고 아름답다고 하지. 하지만 그들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더군. 피부는 너무 하얗고 차갑다고 하네. 그리고 가끔 뱀처럼 혀를 날름거린다는 소문도 있지. 그 말에 주막 안의 사람들이 모두 소름 돋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박혜수의 눈에는 오히려 흥미로운 빛이 어렸습니다. 과부도가 정말 그런 섬이 있다면 한번 가볼만 하겠군. 박혜수의 이 말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화들짝 놀라며 그를 말렸습니다. 혜수야, 그런 헛소문에 목숨을 거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 네 아버지도 바다에 목숨을 잃었는데 너마저 그런 위험한 곳에 가려 하다니. 하지만 박혜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도가 정말 존재하는지,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과부들이 사는지, 무엇보다 혹시 그곳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가서 확인해 보면 되는 일이지. 어차피 지금 내게는 잃을 것이 없소. 박혜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있는 아버지의 상자를 꺼내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항해 때 사용하던 나침반과 쥐도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박혜수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이상한 섬을 발견했다. 지도에 없는 섬이다. 내일 가까이 가서 살펴볼 예정이다. 혹시 그 전설 속의 과부도일까? 이 글을 읽는 순간 박혜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버지도 과부도를 찾아 떠났던 것입니다. 혹시 아직 그곳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그의 마음에 싹 텄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 박혜수는 자신의 작은 어선을 타고 몰래 포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방향을 따라 남쪽으로 노를 저었고 밤새도록 항해한 끝에 새벽녘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섬을 발견했습니다. 저기다. 박혜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개가 걷히자 수려한 산새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는 작은 섬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섬 주변의 바다는 기이하게도 잔잔했고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함이 섬 전체를 감싸고 있었지요. 박혜수는 조심스럽게 섬의 작은 해안가에 배를 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에서 내려 몇 걸음 걷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고 파도가 사납게 일어나더니 그의 배를 삼켜버렸습니다. 이런! 배가 사라진 것을 보며 박혜수는 당혹감을 느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걸친 보따리를 꽉 쥐고 섬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안에서 이어진 좁은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높은 절벽 쪽으로 발걸음이 이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섬에는 풀과 나무가 울창했지만 곤충 소리나 새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산길이 숲 사이로 비치는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 섬에 과부들이 살고 있는 걸까? 박혜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박혜수는 숨을 헐떡이며 가파른 절벽 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절벽 아래 작은 분지에는 3명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나 그 옷차림은 일반적인 상복과 달랐습니다. 더 고운 비단으로 만들어진 듯했고 은은한 광채를 띠고 있었지요. 3 여인은 커다란 청동 항아리를 둘러싸고 기이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물결처럼 부드럽고 유연했으며 가끔씩 그들의 손에서 푸른 빛이 번쩍이는 듯 했습니다. 박혜수는 숨을 죽이고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들 중 한 명, 가장 앞에 선 여인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른 2 여인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를 꽂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고 눈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신비로웠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검은 폭포수처럼 등 뒤로 흘러내렸고 때때로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 여인이 갑자기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마치 바람이 스치는 소리 혹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노래에 맞춰 다른 2 여인도 춤을 추기 시작했고 항아리에서 점점 짙은 푸른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항아리에서 피어오르는 푸른 기운은 점점 짙어져 하늘로 솟아올랐고 그 기운이 하늘에 닿자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혜수는 그 광경의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실수로 발밑에 돌을 굴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세 여인의 춤이 멈췄고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절벽 위를 향했습니다. 박혜수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손을 들어 올리자 박혜수의 주변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는 듯했고 그의 몸은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시오? 여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청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인은 남해 포구에서 온 박혜수라 하옵니다. 박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찌 이 섬에 발을 들였어? 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그저 이 섬이 진짜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혜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세 여인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순간 세로로 길어지는 것을 박혜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인이 손짓하자 박혜수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힘이 풀렸습니다. 내려오시오. 여인이 명령했습니다. 박혜수는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여인들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마치 진주처럼 빛났고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겼는데 그것은 꽃향기라기보다는 이슬을 머금은 풀잎 같은 어딘가 차갑고 서늘한 향이었습니다. 남자가 이 섬에 오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소. 첫 번째 여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신이 여기 왔으니 우리의 마을로 모시겠소. 내 이름은 초령이라 하오. 초령 뒤에 선 두 여인도 각각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소녀는 월령이라 하옵니다. 왼쪽의 여인이 말했습니다. 월령은 초령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려 보였고 달빛처럼 창백한 피부와 은은하게 빛나는 은색 머리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녀는 화령이라 하옵니다. 오른쪽의 여인도 따라 말했습니다. 화령은 세 여인 중 가장 젊어 보였으며 붉은 빛이 도는 머리카락과 살짝 붉은 듯한 눈동자가 특이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들으며 박혜수는 어딘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영자가 들어간 이름들이 마치 귀신을 연상시키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발을 들인 이상 그는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온 목적이 진실로 그것뿐이요? 초령이 박혜수를 유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네, 사실... 박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몇 년 전 이 근처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혹시 이 섬에서 그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초령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만 이 섬에 오는 모든 이들에겐 각자의 운명이 있소. 우리와 함께 가시지요. 초령을 선두로 세 여인과 박혜수는 좁은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자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작은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열채 남짓한 기와집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중앙에는 특히 크고 화려한 집 하나 있었습니다. 집들은 모두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마을 곳곳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개울이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고 물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여성이었고 대부분이 20살에서 30살 사이로 보이는 젊은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 아름다웠고 박혜수가 지나갈 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물을 깃거나 빨래를 하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등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도 너무 부드럽고 유연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마을이요. 과부도라 불리는 이곳은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안식처요. 초령이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머물게 될 것이요. 초령이 가리킨 곳은 마을 중앙의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자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된 넓은 공간이 펼쳐졌고 방 안은 고급스러운 비단 병풍과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산수화와 꽃그림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놓인 화병에는 생생한 꽃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꽃들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쉬시오. 저녁에 잔치를 벌여 손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초령이 말했습니다. 박혜수는 이렇게 호화로운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혼자 남겨진 후 창문을 통해 마을을 살폈습니다. 여인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듯 했지만 가끔 그들이 서로 교환하는 이상한 눈빛과 몸짓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인들이 서로 대화할 때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라기보다는 마치 뱀이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움직일 때 보이는 독특한 몸짓, 특히 허리를 구부리거나 돌릴 때의 유연함은 일반적인 인간의 움직임과는 달랐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자 마을 중앙에서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과부들은 모두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고 풍성한 음식과 술이 차려졌습니다. 박혜수도 정갈한 도포로 갈아입고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넓은 마당 가운데에는 커다란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주위로 낮은 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온갖 신귀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기와 생선, 나물과 과일, 그리고 화려한 색의 술들까지. 박혜수는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백자 그릇에 담긴 붉은 열매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루비처럼 빛났고 달빛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곳에 온 남자는 당신이 100년 만이오. 조령이 박혜수에게 술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바깥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모여 살게 되었소. 외부인의 방문은 드문 일이라 모두가 기뻐하고 있소. 박혜수는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시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경계심을 눈치챈 듯 조령이 먼저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걱정 마시오.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 그 말에 안심한 박혜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술은 평소 마시던 것보다 달콤하고 향기로웠습니다. 마시자마자 몸 안에 따스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뒷맛에 약간의 쓴맛이 남았습니다. 박혜수는 그 독특한 맛에 이끌려 두 번째 잔을 비웠고 이내 온몸이 나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초령은 박혜수 옆에 앉아 천천히 그에게 과부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과부도는 100년도 더 전부터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안식처였다고 합니다. 고통을 피해 이곳에 모여든 과부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남자 없이도 자급자족하는 법을 터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오고 있어. 가끔 배가 난파되어 이곳에 표류해 오는 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지요. 초령의 말에는 미묘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잔치는 더욱 열기를 띠었습니다. 여인들은 번갈아가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춤은 마치 뱀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유연하고 아름다웠으며 노래소리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박혜수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초령의 춤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긴 소매가 달빛 아래에서 흩날릴 때마다 마치 하얀 뱀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박혜수와 마주칠 때마다 그는 마치 깊은 연못에 빠져드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매혹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춤을 마친 초령이 박혜수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피부에서는 살짝 땀이 흐르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땀방울이 달빛 아래 진주처럼 빛났습니다. 초령은 붉은 열매 하나를 손에 들어 박혜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섬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열매요.
먹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젊음이 유지된다고 하지요. 박혜수는 망설이다가 그 열매를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맛은 상상 이상으로 달콤하고 진했습니다. 마치 모든 과일의 맛이 한 곳에 모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삼키는 순간 박혜수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잔의 술이 들어간 후 박혜수는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는 여인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은 후 초령과 다른 과부들은 그를 둘러싸고 이상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뱀의 소리와 비슷해져 갔습니다. 초령은 박혜수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렸고 그녀의 손 아래에서 푸른 빛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전기는 강하다. 100년 만에 찾아온 보물이로구나. 초령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미묘한 갈등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박혜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채의 침상에 누워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괴이하게도 그의 몸은 전날 마신 술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맑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몸 안에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었지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박혜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조금 빠진 듯 했습니다. 그가 방 밖으로 나가자 초령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잘 주무셨소? 초령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몸이 좀 이상합니다. 박혜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첫날 밤이 그렇지요. 이 섬의 공기가 육지와 달라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요. 초령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섬을 구경시켜드리겠소. 그날부터 박혜수는 과부도의 기이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초령과 다른 과부들과 함께 섬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고 저녁에는 항상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섬은 생각보다 커서 다양한 지형과 식생을 품고 있었습니다. 산과 계곡, 작은 호수, 그리고 숨겨진 폭포까지 있었습니다. 박혜수는 섬 곳곳을 탐험하며 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어떤 탄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밤마다 잔치에서 정신을 잃은 후 다음 날 아침이면 점점 더 심한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마치 뱀들에게 둘러싸인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중 하얀 뱀 한 마리가 그의 가슴 위로 기어올라 그의 심장에 무언가를 씹는 듯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드레째 되는 날, 혜수는 자신의 얼굴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8일 만에 그의 얼굴은 헬쑥해졌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해졌고 활기 또한 사라진 듯 했습니다. 머리카락도 약간 희끗해진 듯 했고 손등의 혈관이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박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빠르게 늙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초령은 평소와 달리 박혜수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준비한 차를 가져와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기력이 돌아올 거요. 초령이 말했습니다. 박혜수는 그 차를 마셨고 놀랍게도 정말 기력이 조금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였고 이내 다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박혜수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병을 핑계로 사랑채에 머물고 초령과 다른 과부들이 잔치를 준비하는 동안 마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박혜수는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와 마을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중앙마당에 모여 있는 동안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유일하게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움막은 다른 집들과 달리 초라하고 낡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주변에만 풀이 자라지 않아 마치 무언가에 의해 생명력이 빨려나간 듯 했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 안에서는 한 노파가 화롯가에 앉아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박혜수를 발견하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너라 젊은이. 내가 올 줄 알았다. 노파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과부들과 달리 초라한 갈색 치마저 고리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이상한 부적을 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십니까? 박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섬의 마지막 인간이다. 노파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이 섬에 살던 진짜 과부 중 하나지. 하지만 지금 이 섬에 사는 과부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백년 묵은 뱀 요괴들이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은 젊은 남자의 전기를 빨아먹는 요물들이지. 박혜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이유가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은여라고 한다. 나는 100년 전 이 섬에 살던 마을 사람 중 하나였지. 그때 왜구가 습격해 우리 마을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여자들을 욕보였다. 우리는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바다에 몸을 던졌지만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몇몇 여인들은 죽지 않고 바다 밑에서 뱀 신령을 만났다. 그들은 복수를 약속하는 대가로 그 신령과 계약을 맺었고 점점 인간의 모습을 잃어갔다. 결국 그들은 뱀의 혼을 가진 요괴가 되어 이 섬으로 돌아왔지. 그럼 어떻게 할머니만 인간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나는 딸이 있었다. 왜구의 습격 당시 어린 딸이 있어 죽음을 선택할 수 없었지. 나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알아보았고 그들은 나를 살려주었다. 하지만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내 딸을 제물로 바쳤다. 그 대가로 나는 살아남게 되었지. 노파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과부도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밤 그들이 벌이는 잔치에서 특별한 약을 타서 내 정신을 잃게 한 후 내 전기를 빨아먹는 것이다. 이대로 일주일이 지나면 너는 말라 비틀어진 송장이 되고 말 것이야. 그럼 왜 할머니는 박혜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이미 늙어 그들에게 쓸모가 없다. 게다가 내 몸에는 특별한 부적이 있어 그들이 해치지 못한다. 노파가 목에 걸린 부적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내 딸의 피로 만든 부적이다. 그들의 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제 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섬에는 비밀이 있다. 노파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섬 한가운데 깊은 동굴 속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구슬이 있다. 그 구슬을 파괴하면 그들의 힘은 사라지고 너는 이 섬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동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밤 초령과 다른 요괴들이 의식을 치르러 나간 사이에 내가 너를 안내하겠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왜 지금 저를 돕는 겁니까? 박혜수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노파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00년 동안 내가 본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모두 이 요괴들의 먹이가 되어 죽어갔다. 더 이상은 못 보겠다. 그리고 내 딸의 원한도 풀어주고 싶구나. 박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잔치가 한창이었고 초령이 그를 찾아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왜 잔치에 나오지 않으셨소? 초령이 물었습니다. 몸이 좀 편치 않아 쉬고 있었습니다. 박혜수가 대답했습니다. 초령은 박혜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세로로 길어지는 듯 했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특별한 날이요. 우리의 중요한 의식이 있는 날이니 꼭 회복되어 함께하기를 바라오. 초령이 말했습니다. 어떤 의식입니까? 달의 기운이 가장 강한 맥중날이요.
우리는 매년 이날 특별한 의식을 통해 섬의 평화를 기원하지. 초령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알게 된 박혜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령이 방을 나간 후 박혜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노파의 이야기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초령의 달콤한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보면 노파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내일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박혜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박혜수는 하루 종일 초령의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섬 전체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과부들은 모두 특별한 흰 옷으로 갈아입고 항아리와 향, 재물 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위해 산으로 갑니다. 당신은 여기 머물러 쉬시오. 초령이 말했습니다. 과부들이 모두 떠난 후 노파가 박혜수를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없다.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노파는 박혜수를 이끌고 마을 뒤편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달빛만을 의지한 채 좁은 오솔길을 걸었고 마침내 커다란 바위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위 뒤에 동굴 입구가 있다. 노파가 설명했습니다. 노파의 말대로 바위 뒤에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박혜수는 호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내부는 기이하게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벽면에는 뱀 모양의 기이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호롱불 빛에 비추어 마치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벽면 곳곳에는 이상한 문양들도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고대의 언어 같아 보였습니다. 동굴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자 마침내 커다란 석실이 나타났습니다. 그곳 중앙에는 돌로 만든 제단이 있었고 제단 위에는 반짝이는 푸른 구슬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슬 주변에는 작은 촛불들이 둘러져 있었고 석실 전체가 푸른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것이 구슬입니까? 박혜수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저것을 파괴하면 뱀 요괴들의 힘은 사라진다. 박혜수가 조심스럽게 제단으로 다가갔습니다. 구슬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푸른 빛을 내뿜으며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마치 작은 생명체들이 헤엄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구슬을 잡으려는 순간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박혜수가 돌아보자 초령이 동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완전히 뱀의 눈으로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이제 부분적으로 비늘로 덮여 있었고 입에서는 갈라진 뱀의 혀가 때때로 나왔습니다. 그 구슬에 손대면 안 돼요. 초령이 경고했습니다. 당신들의 정체를 이제 알았소. 인간의 전기를 빨아먹는 뱀 요괴들이라면 박혜수 마주 쏘아붙였습니다. 초령의 표정이 순간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 발짝 더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제 완전히 뱀과 같아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상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오. 초령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연이 있어. 어떤 사연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소? 박혜수 되물었습니다. 이때 노파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라. 저것은 요괴의 수다. 초령은 노파를 싸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었어. 난 인간의 목숨을 더 이상 희생시킬 수 없다. 노파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초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혜수에게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100년 전 이 섬은 평범한 어촌이었다. 나는 이 마을의 젊은 여인이었고 곧 혼인을 앞두고 있었지. 그런데 하루아침에 왜구가 들이닥쳐 마을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여자들을 욕보였어. 나와 내 자매들은 지옥을 견디지 못하고 바다에 몸을 던졌지만 초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붉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의 원한은 너무 깊었어. 죽지 못하고 바다 밑에서 100년을 보내며 우리는 점점 인간의 모습을 잃어갔소. 결국 뱀의 형상을 한 요괴가 되어 이 섬에 돌아왔고 인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남자들의 전기가 필요했던 것이오.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이오? 박혜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소. 전기가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뱀으로 변해버리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기억마저 잃게 될 것이오. 초령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 당신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인간의 감정이 다시 깨어났어. 박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령의 이야기가 그를 동요시켰지만 노파의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고한 사람들을 해쳐야 했소? 당신들의 고통이 다른 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이유가 될 수는 없소. 초령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소. 우리는 이미 인간성을 많이 잃었고 구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소. 노파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 뒤를 봐라. 다른 요괴들이 오고 있다. 박혜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초령이 뱀처럼 빠르게 움직여 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완전히 뱀의 발톱으로 변해 있었고 그 소나기의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이해해 주시오. 우리도 한때는 당신처럼 인간이었어. 초령의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더 나오자 박혜수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는 재빨리 초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재단 위에 구슬을 잡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시오. 다가오면 이 구슬을 깨뜨리겠소. 초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지 마시오. 그 구슬은 우리의 생명이오. 그럼 나를 이 섬에서 나가게 해주시오. 박혜수가 요구했습니다. 그럴 수 없소. 초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우리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우리의 일부가 되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박혜수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박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이상한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당신의 심장에 우리의 영혼을 일부 심었소. 이제 당신은 영원히 우리와 연결되어 있소. 초령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계약이고 당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도 살 수 있소. 초령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진정한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는 100년 동안 인간의 따스함을 잊고 살소.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다시 깨어났어. 당신과 함께라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오. 노파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그녀의 말을 믿지 마라. 초령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녀는 갑자기 노파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노파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가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당신! 박혜수가 소리쳤습니다. 격분한 박혜수는 주저없이 구슬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구슬이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푸른 빛이 동굴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아니! 초령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천장에서는 돌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새겨진 뱀 조각들이 하나둘씩 부서져 내렸고 동굴 밖에서는 커다란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령은 쓰러진 노파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방식이오? 우리가 당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이렇게 갚소? 당신들은 내 딸을 죽였소. 노파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박혜수는 재빨리 달려가 초령을 노파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초령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인간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며 뱀의 특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는 비늘이 돋아났고 입에서는 뱀의 혀가 나왔습니다. 이제 끝이오. 박혜수, 우리 모두 함께 죽을 것이오. 초령의 왜곡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굴 밖에서
갑자기 커다란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이어서 동굴 입구가 무너지더니 그 사이로 거대한 백호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백호는 눈부시게 하얀 털을 가진 거대한 호랑이였고 그 눈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위용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동굴 안에 들어서자 구슬이 깨지며 생긴 푸른 안개가 그의 앞에서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 신령! 노파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박혜수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뱀 요괴들이 봉인했던 이 섬의 수호신이다. 구슬이 깨지자 봉인도 풀린 모양이구나. 노파가 설명했습니다. 백호는 초령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초령은 이제 완전히 커다란 하얀 뱀의 모습으로 변해 백호와 맞섰습니다. 동굴 안에서 두 신령 사이에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얀 뱀은 백호의 주위를 빠르게 감싸려 했고 백호는 예리한 발톱과 이빨로 뱀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부딪힐 때마다 푸른 빛과 금색빛이 번쩍였고 동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어서 여기 나가야 합니다. 노파가 박혜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 내리는 동굴을 피해 필사적으로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백호와 뱀의 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굴 밖으로 나오자 섬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와 번개가 치고 바다는 사나운 파도로 일렁였습니다. 섬 곳곳에서 뱀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들은 모두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구슬이 깨지자 그들의 환술이 풀린 것이요. 노파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내려갔고 그곳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과부들은 이제 모두 거대한 뱀으로 변해 몸부림치고 있었고 아름다운 집들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해변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노파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해변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박혜수 앞에 초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반은 여인, 반은 뱀의 모습이었습니다. 몸은 뱀의 비늘로 덮여 있었지만 얼굴만은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시오. 박혜수, 초령이 애원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오. 당신의 심장에는 이미 내 영혼의 일부가 있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박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심장은 초령의 말처럼 이제 다른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에 무슨 짓을 한 거요? 박혜수 물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에 내 사랑을 심었소. 초령이 대답했습니다. 100년 동안 나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소. 하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인간의 감정이 깨어났어.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가 느끼는 초령에 대한 묘한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녀의 마법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백호가 숲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하얀 털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뱀 요괴. 백호가 포효했습니다. 초령은 박혜수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100년 전 외구에게 욕을 당한 후 나는 바다에 몸을 던졌소. 그때 바다 밑에서 만난 것이 뱀신이었소. 그는 나에게 복수할 힘을 주었지만 그 대가로 내 영혼을 가져갔어. 나는 점점 뱀이 되어갔고 인간의 감정을 잃어갔소.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 내 안에 남아있던 인간성이 다시 깨어났어. 백호가 다가오자 초령은 결연한 표정으로 박혜수에게 말했습니다. 가시오. 내가 그를 막겠어. 이것이 내 마지막 인간적인 행동이 될 것이오. 초령은 돌아서서 백호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몸이 완전히 커다란 하얀 뱀으로 변하며 백호와 다시 한번 격렬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박혜수의 발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서 가야 합니다. 그들은 해변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박혜수가 타고 왔던 배와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에 오르자 노파는 배를 밀어 바다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당신은 안 오시오?
박혜수 물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 섬과 함께 사라질 것이오. 내 딸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여기 남아 모든 것의 끝을 지켜봐야 하오. 배가 바다로 나아가는 동안 박혜수는 뒤돌아보며 과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섬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고 중앙의 산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하얀 뱀과 백호가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눈부신 빛이 번쩍이더니 섬 전체가 거대한 파도에 휩싸였습니다. 박혜수의 배는 그 파도에 휘말려 튕겨져 나갔고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박혜수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해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작은 배가 부서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멀리 바다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부도는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박혜수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제 정상적인 리듬으로 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초령에 대한 묘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령의 마법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의 희생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혜수는 천천히 걸어 가까운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자신이 남해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 바닷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과부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인가 봐요. 혹시 바다에서 사고를 당한 것 아닐까요? 불쌍한 사람. 모든 가족을 바다에서 잃더니 이제 정신까지 놓은 모양이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박혜수는 자신의 이야기가 꿈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고 그의 심장은 여전히 초령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박혜수는 고향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혜수는 자신이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역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과부도의 요괴들에게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적어도 이제 그는 아버지의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박혜수는 고향 마을에서 평범한 어부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년 과부도가 있었던 방향을 향해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은 노파와 초령 그리고 과부도에서 만난 모든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과부도에서 돌아온 후 그의 머리카락에는 하얀 가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는 가끔 특정한 빛에 반사되면 뱀의 눈처럼 세로로 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초령이 그의 심장에 남긴 흔적이었을까요? 밤이면 그는 종종 초령의 꿈을 꾸고 했습니다. 그 꿈에서 초령은 항상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고 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꿈속에서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박혜수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초령의 영화의 만남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심장에 내 사랑을 심었소. 꿈속에서 초령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어. 박혜수가 나이가 들어 생의 마지막에 다가왔을 때 그는 이상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작은 배를 타고 다시 남해로 향했습니다. 그는 과부도가 있었던 곳을 찾아 항해했고 마침내 짙은 안개 속에서 작은 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과부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다른 작은 섬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혜수는 그곳에 배를 대고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100년 전에 초령을 닮은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심장에 심은 사랑의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웠군요. 그때 박혜수는 깨달았습니다. 초령은 죽지 않았고 그의 심장에 심은 영혼의 조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침내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과부도 전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그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과 복수, 그리고 용서와 사랑에 관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내면은 위험할 수 있고 반대로 겉으로는 무섭게 보이지만 내면에는 선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면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고 가장 두려운 것이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줄 수 있으니까요. 저 멀리 남해 바다 어딘가에 이제는 사라진 과부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좋은 꿈 꾸세요.